2007년에 이 루보 사태도 그 정도의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이 과거에 이 기법을 그대로 이제 얘들이 가져와서 발전적으로 승계를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많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루보 사태에 없었던 것들이 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연예인 등의 어떤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명도를 이용해서 이제 신뢰도를 많이 올렸다라는 점 하나. 기업의 회장들이 뭔가 좀 깊이 관여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주고 있고 초장기간에 걸쳐서 정교한 그런 공을 들였다라는 거. 투자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얘들이 조직 규모가 이제 커졌다라는 그 루보 사태와 이번에 SG 사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보다도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즘 이 4월하고 6월에 한 번씩 이 주가 조작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선량한 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파생상품 시장이 왜곡돼서 운영이 되면 이 또한 현물 시장, 즉 증권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지가 15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어떤 선진성 또 구조적 개혁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성희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이 펀드연구실의 황세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번 주가 조작 4월, 6월에 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고 SG 사태가 특히 더 이런 내용들을 촉발시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번 사태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 그다음에 왜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가라는 어떤 두 가지 면인데 첫 번째 이제 이 SG 사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그 의미를 보면은 제가 30년 넘게 이 자본시장을 지켜봤지만은 이번 사건처럼 아주 정교하고 대규모로 아주 조직적인 그런 주가 조작 수법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역대급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또는 주가 조작의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그 충격을 준 사건이고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 있고 또 6월에 또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든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떤 단편적인 어떤 그거로 볼 게 아니라 문제와 대책을 입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이 뚫렸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거래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놔도 일단 만들어진 이상에는 또 세력들은 그걸 넘어갈 방법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좁고 좁게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래소와 이제 금융당국 또 수사당국 간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좀 조기에 뭔가 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뭔가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의 어떤 효용성이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한번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공매도가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장기간의 급등은 충분히 이제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이 30년 넘는 세월 속에 이번 SG 사태가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졌고
또 대규모고 블록버스터급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제대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유기적인 수사에 관한 협력 구조가 아직까지 미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한 박사님 보시기에 2개월 만에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스템에 대한 왜곡, 오용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수사를 해보면 다른 건에서 내부자가 있다는 말들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런 자본시장 내에 작전 세력이 이렇게 활개를 친다면 과연 그들만의 리그만 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괜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우라 그럴까요? 염려해서 혹시 내부에서도 이런 거를 갖다가 잘못 오용하고 눈 감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줍습니다. 네, 약간 이제 음모론적인 그런 예. 이제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네.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범죄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제 갖추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다들 시장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의 그 기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장과 네. 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면 사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만 항상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여 왔기 때문에 네. 현재의 모습을 막 갖출 수 현재까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네. 보고요. 뭐 금융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감독당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한 그런 이제 의심이 아니신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앞서 이제 성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범죄 행위를 100%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장정이 한도둑 못 잡는다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시스템을 이렇게 가급적이며 완벽하게 짜려고 사전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것들을 우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네. 결국은 그 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를 만든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맹점을 파고들려는 그런 범죄자들의 시도들이 이어져 왔을 때 많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용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완책,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사후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대응 아니냐.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네. 따라서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것만 가지고 이러한 주가 조작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느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죠. 네. 이제 신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모론적 제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저기 2007년도 루보 사태 있죠. 예. 시청자분들 아마 지금부터 13년 전 이야기니까 루보 사태가 뭔지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루보 사태가 뭐였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고 이 SG 사태하고 최근에 벌어진 이 주가 조작 사태 6번 정도 일어난 이것 같은 유사점이라든지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예. 이번에 우리가 SG 사태가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랬는데 2007년에 이 루보 사태도 그 정도의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다단계 조직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라는 아주 그 보기 드문 그런 수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네. 아름아름 꾼들이 모여서 영화 작전에 나오는 것처럼 꾼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한두 달 네. 단계적으로 치고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단계로 투자자들을 대규모로 끌어모았다는 거. 그다음에 6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서 네. 이 시세 상승을 도모했다라는 이런 것도 과거와 많이 이제 달랐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 투자자들의 계좌를 확보해서 네. 마치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꾸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이 진보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줬더랬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번 SG 사태에도 사실 그대로 이제 이어져 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 기법을 그대로 이제 얘들이 가져와서 이제 발전적으로 승계를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많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루보 사태에 없었던 것들이 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연예인 등의 어떤 유명인들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명도를 이용해서 이제 신뢰도를 많이 올렸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투자 대상 종목인 기업의 회장들이 뭔가 좀 깊이 관여된 것 같다라는 네.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루보 사태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그 이전에 없었던 장기간이었는데 네. 이번 SG 사태는 무려 2년에서 3년까지 이르는 초장기간에 걸쳐서 정교한 그런 공을 들였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본 거 하나는 이 투자자들 계좌를 장악하는 거는 이미 루보 사태 때 보였으니까 네. 새로운 건 아닌데 투자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장악을 하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자리에서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직접 그 투자자들의 집이나 회사에 보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주문을 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주문에 대해서 IP 어드레스나 맥 어드레스 같은 이런 고유번호들이 다 수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와 그 기계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니까 그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러면은 이 돈과 시간이 무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얘들이 조직 규모가 이제 커졌다라는 네. 어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 CFD. 네. 이 CFD를 이용해서 레버리지가 대규모로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루보 사태와 이번 SG 사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딱 차이점이 나네요. 하나가 CFD 이용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핸드폰 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추적 장치를 통해서 IP 주소를 따로 받기 위해서 각 투자자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했다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소 잃고도 왜 한 칸 고쳐야 된다. 자, 소 잃고 왜 한 칸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 SG 사태를 놓고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두뇌 회전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두뇌 회전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는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 아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제 돈이거든요. 나는 얼마든지 돈을 벌고 나가야 되겠다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데 반해서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은 사건 터지면 하지 뭐. 내가 왜 이런 사람들까지 지켜줘야 돼. 선량한 투자자들 아닌데. 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후속 조치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유사한 종류의 이제 사건들이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해 왔고요. 물론 이제 형태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큰 것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해 왔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발생할 거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까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적인 대응 조치와 사후적인 이제 처벌 조치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느냐를 살펴보고 그러면 유사한 종류가 또다시 재발되는 것은 일단 막아주는 것이 이게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의 원인과 진행 경로를 분석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가지고 거둬왔다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 처벌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그 주가 조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한 유혹도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사후 처벌이 강화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물론 이것은 자본시장의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범죄의 영역인 거고요. 범죄는 결국은 이게 형법에 적용을 받는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당국의 역할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이러한 문제인식 그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금전적인 피해 특히 양산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쉽게 말하면 상해를 일으키거나 혹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경제 범죄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킨 그런 이제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벌 수준은 대단히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 조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조금 신속하게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죠. 한번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고 돈이 신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예인이 등장을 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황 교수님 연예인들 신뢰하십니까? 왜 신뢰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은 예.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왜 있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네. 배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배우가 어떤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서 맡은 배역 사실 그 배역은 배역일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배역 자체가 주는 이미지라는 네.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배역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법을 지키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배역이 실제로 그 배우의 실제의 삶일 것이라 동일시하는 이런 네. 현상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반드시 배우일 필요도 없죠. 아주 인기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든지 혹은 그 유사한 종류의 그런 연예인들이라면 그 가지고 있는 역할에서 오는 그런 좋은 이미지들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을 모두 다 일관되게 관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 사실 배우나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금융의 전문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도 인식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연예인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뚜렷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각각 나눠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전 세력에 휘말리게 되는 게 일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미지적으로 신뢰가 가고 또 재정적인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지면 루머가 확산되겠죠. 이 두 번째는 제도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황 박사가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사법과 금융에 있어서 앞으로 전자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거래에 동용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요즘 뭐 변호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겁니까? 매출되는 거 1,500명 정도. 근데 그 가운데서 과연 이런 전자금융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검찰이나 어떤 법원의 일적 자원 과연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 제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제도적 측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좋은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비교를 해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랙벨트 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블랙벨트를 이제 그거를 부여를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분야는 이 사람이 최고다 네.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우리 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삼고 네. 또 그 안에 그거로도 또 모자라서 이 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이제 합동수사부로 정식 편제로 이제 만든 것처럼 검찰의 경우에는 그 발전하는 어떤 그 사회 네. 경제적인 발전상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네. 그런데 법원에는 그런 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사가 모든 사건을 다 이제 하는 거고 대법관들이 다루는 사건들 보면은 삼라만상을 이제 다 다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법관은 신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대법관 한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판사가 네. 되더라도 뭐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에 좀 상응하는 그런 법관의 전문화. 네. 한마디로 지금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제대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전문화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또 법원의 어떤 파산부 이런 네. 것처럼 특별 어떤 전문 그렇죠.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할 만하다고 이제 봅니다. 우리가 네. 경제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때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법원에서도 좀 이 부분을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그 전문성을 키울 것인가 그런 노력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신뢰 부분을 여쭤봤고 제도 측면을 여쭤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되면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적어도 2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처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강력화되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또는 하려는 의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성 교수님께서 CFD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차익에 대한 거래를 하는 건데 Contracts for Difference라 그래서 생상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CFD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CFD는 이 CFD의 좀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토탈 리턴 수합이라는 게 네. 사실 우리나라 IMF 그 구제금융 사건과도 관계가 있었던 역사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토탈 리턴 수합이 라인 펀드 사태 때 네. 대규모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켰다고 좀 찍힌 거죠. 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에 이 CFD라는 게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 차익 결제 거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짚어보자면은 네. 한마디로 차명거래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TRS와 CFD의 본질입니다. 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돈을 주면은 증권회사가 그거를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다 준다는 거죠. 네. 그 자기들은 수수료만 먹는 거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자기가 노출되지도 않고 수익은 다 먹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세법의 그 양도소득세 문제 또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그 대량 보유 보고에 따른 공시 의무 이런 것도 이제 다 피해갑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저같이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과 또 이제 경영학이나 또 시장에 좀 많이 연구하신 분들하고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런 차명 거래를 허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슨 효익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산가들 거액 자산 개인 자산가들과 네. 증권회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증권회사에게는 수수료 창출이 하나의 큰 사업원이 되고 그다음에 거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회피하면서 자기를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그게 있겠죠. 근데 네. 일반 투자자들 그다음에 시장에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이나 또 어떤 시장 질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유익한 효익을 그 창출하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CFD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황 박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황 박사님 방금 성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보험 회사들은
그 상품들을 낼 때 계리사들이 상품을 디자인을 해서 네네. 아까 방금 성 교수님 말씀하신 편익과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보험 프로그램이다. 그럼 이제 계리사들이 설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정 광고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본시장에서 CFD라든지 TRS 같은 이런 거래는 누가 계리하고 누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서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투자자가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이런 상품 한번 만들어 주시죠. 상당히 투명하게 거래되면은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디자인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내놓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통은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상품,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사실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러한 상품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시장에 이러한 수요가 존재하느냐, 이러한 거래에 대한 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느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의 설계가 시작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공모 영역의 상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 영역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공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불특정 다수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예. 누구나 참여해서 이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모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장외에서 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면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TRS 상품 또는 CFD는 장외 파생 상품인데 이게 사모 시장에서 영역 거래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계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아주 특정한 수요를 가진 소수의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쉽게 네. 말하면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모든 투자자들이 다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품들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면서 네. 소수의 전문성이 있거나 혹은 고액 자산가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CFD나 또는 TRS와 같은 이제 차명 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차명 거래의 성격 상품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그럼 이러한 상품들을 왜 시장에서 허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유동성 확대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 이러한 상품들이 존재할 때 확실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정보 교환,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 기업에 대한 정보 교환이 더 빈번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말씀을 듣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CBOT라든지 CME, 시카고의 어떤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 상품이 등장했다가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되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아주 빈번하게 사라지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TRS 때 이거를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CFT도 아예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이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적당하다. 근데 이미 TRS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오용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게 과연 차명 계좌라고 하는 그것도 실명도 아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고 순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이거를 계속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시청자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은 돈들 예를 들어서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돈들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돈을 굴리는 PB들이 생각하는 이런 대규모 자금들을 장외상품 시장에서 그들만의 마니 게임 돈을 놓고 투쟁하는 게임으로 몰고 가서 그것이 마치 장내 시장 거래에서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투자가 늘어나게 오해를 만든다면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TRS를 왜 살려뒀을까요? 저도 사실 그 사회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폐지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네. 시장 전체의 어떤 유익한 기능이라는 게 별로 없고, 소수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서 네.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황 박사님께서 이제 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융시장이 국제화라고 따질 때 가장 국제화된 게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TRS나 CFD 같은 자매 파생 상품은 또 보편적으로 이제 또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야, 한국은 니네는 갈라파고스냐? 왜 다른 데 다 하는 거를 니네 시장만 없고 이렇게 이제 뭔가 불편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이 그동안 이제 그 SG 사태로 인해서 CFD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고 개선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CFD 거를 한 3개월 중지를 시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네. 재개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당국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명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5천만 원만 있어도 뛰어들 수 있었던 그것들을 한 3억 원 수준으로 계좌잔고를 3억 원 수준으로 올려서 네. 그냥 평범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좀 못 들어오게 네.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끌어들이자.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크기가. 그리고 이제 또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이거를 포함을 시키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되는 증권사들은 그 수수료 바라보고 이렇게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문제되었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이 된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세금의 어떤 그 회피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그런 공시 의무를 여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CFD는 여전히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품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우리가 황 박사님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고 제도 이야기를 하면 항상 OECD 선진국 이야기를 하고 미국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선진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지는 게 저는 하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국민들의 의식 구조와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각, 아까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큰 이야기지만 이런 조세 회피와 공시 의무를 피해갈 수 있고 앞으로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한도를 올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지 마 개인 투자가들은 이 뜻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TRS도 마찬가지고 CFD, 어차피 CFD도 TRS의 일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파생된 예, 거죠. 파생된 거니까 예.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TRS가 정상적으로 활용된다면 사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악용하는 사례들, 특히 이제 CFD도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만 활용된다면 저는 이걸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다만 이렇게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이거는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악용하는 케이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악용하는 케이스가 나타나니까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접근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악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도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제도 자체는 존속을 시키되 악용하는 케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차명 거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공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TRS 종류의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편을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이미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법의 개정이라든지 혹은 또 공시화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럼 공시와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네. 굳이 우리가 TRS 또는 CFD라는 상품을 폐지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모든 제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면을 조금 키우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저도 이제 조금 더 질문의 내용을 이 긍정적인 측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성 교수님께서 공매도 말씀을 잠깐 주셨어요. 4월에 8개 종목이 마이너스 70%, 그리고 6월에 5개 종목이 마이너스 65%. 아주 이거는 뭐 폭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대폭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가 조작에 의해서 이런 정황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신뢰 문제, 시스템 문제, 관리 감독의 문제, 제도적인 측면과 어떤 그 범죄에 관한 유혹 이런 측면에서만 다루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공매도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는 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매도가 과연 이거를 막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이러한 주가 상승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주가 상승이냐라고 의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사실 시장에 꽤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들이 실질적으로 공매도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실상 막혀 있잖아요, 지금. 네. 따라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었다면, 뭐 지금은 제한적인 형태로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면 아마 이런 버블들을 줄이는데 뭐 100% 막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또 이게 완전히 정가의 보도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공매도가 100% 허용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아마 이러한 범죄를 설계하는 그런 범죄 그룹에서는 공매도가 어려운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공매도가 쉽다거나 다 공매도가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종목들이 네. 있고요. 반대로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네. 공매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매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모의하는 집단에서 당연히 종목을 사전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종목 선정을 할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어려운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물론 이렇게 되면 종목 선정이 이전에 비해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매도가 당연히 버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또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단정 짓기도 사실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이 공매도의 역사가요. 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증권시장이 1610년경에 출범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제 증권시장인데 이미 그 당시에 공매도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400년이 넘는 이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참 이 극과 극의 어떤 반응들이 계속 되풀이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증권 시장에 대해서 한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금지였더랬습니다. 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폐지를 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공매도 제도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그게 이제 막혀 있었던 그런 게 있었고 뭐 영국이나 또 미국 이런 시장에서도 어느 시기에 공매도 문제가 막 불거지면 이게 또 금지됐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오랜 4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현대 증권 시장에 와서는 그래도 공매도의 어떤 그 순기능 이런 거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런 공매도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건의 어떤 대형 사기에 가까운 그런 증권 사건들을 적발을 하고 이런 순기능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투자 문화 자체가 아직도 좀 짧고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일반 투자자들의 반감이나 이런 게 저희 우리 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공매도 논쟁이 좀 아주 소모전적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황 박사님하고 이제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이 각자 국제 보편적인 제도가 이미 400년이나 된 어떤 그런 제도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금의 공매도를 다 허용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공매도를 뭐 폐지를 하거나 아주 뭐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와서 미리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나중에 계약이 만기가 될 때 어느 시점에 다시 사서 갚아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물 시장이라든지 또는 옵션 시장이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서 공매도라고 하는 소위 말해 선도 시장, 선물 시장이 아닌 선도 형태의 이런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식으로 자동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더 유리한 시장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들도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하세요.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언뜻 내비치셨지만 일장일단이 다 있다. 뭐 가격 발견 어떤 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 가치의 어떤 선반응 도움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관점에서 선물 옵션 시장이 이미 있는데 투명한 시장이 굳이 공매도 같은 시장 개인이 참여할 수 없고 특정 기관과 큰 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매도 시장을 놔두어서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하게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피해가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한가라는 질문도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매도 제도라는 것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거액 자산가나 혹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다 공통적으로 열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성이 동일하느냐 그렇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가 아직까지 뭐 완전히 닫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접근성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제가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매도와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신용거래 융자제도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거래하는 이런 사실 돈을 빌려서 주식을 거래하는 거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신용거래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으세요. 반면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시죠. 저는 이 차이가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거래 융자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빌려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네?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기회는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접근성에 있어서의 개선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락과 상승에. 네, 하락과 상승에 지금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을 통해서 하락과 상승에 모두 양방향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나 옵션과 공매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서로 대체제가 되느냐 약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들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품 사실 이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수 상품에 대한 선물 옵션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선물 또는 옵션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죠. 그렇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은 사실 그 활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거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종목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대체성이 완전히 인정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교수님 뭐 예. 한번 주시죠.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공매도 이제 찬성론자고 규제 완화론자고 네. 그래서 공매도 규제를 자꾸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칼럼도 이제 몇 번 썼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니까 제 주식에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어쩔 수 없는 저도 이제 감정의 그 예. 포로가 되던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왜 저렇게 미워하는가라는 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제도가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나라 그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네. 어디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어느 정도냐면은 자 우리가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아주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대 범죄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공매도가 똑같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매도로 네가 50억 이상 부당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겠다. 이런 거는 일단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거의 별로 없고요. 그것도 해봤자 한 1, 2년 이런데 우리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어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세계 최강의 지금 공매도 규제를 갖췄으니까 네. 공매도 제도가 또 완전히 이제 폐지되고 없었을 때 어떤 그런 폐해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그 뭐랄까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많은 금융에 대한 연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같이 이 시장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학교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이 연구 프로젝트도 제공을 하고 해서 금융시장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근데 방금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어떤 검찰 출신 변호사분들 만나고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 만나면 그러세요. 판사하시고 검사하실 때는 시각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업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비즈니스가 되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 그러시면서 이래서 그때 피의자나 원고들이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분들이 그런 입장을 한 번은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교수님이 지적을 하셔서 미국 폰지 사기 한 번 잘못하면 25년 징역 때려버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25년 정도가 아니라 150년 막 이렇게 150년 뭐 이렇게 때리죠. 때리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한 25년짜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냥 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이런 게 있지만 횡령 배임에 대해서 라임 사태나 기타 사태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고 보면 SG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브 사태도 그렇고 이게 10년 이상 가는 게 있나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큰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크면은 50억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3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둘 경우에 최대 부과할 수 있는 형이 15년형입니다. 네. 15년. 거기다가 또 이제 각종 강경 사유가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유의 또 법원의 이 금융이나 경제사범에 대한 좀 온정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어떤 흉악범들, 네. 강도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형이 처해지는데 경제사범은 사실은 광범위한 진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조금 온정적인 그런 게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약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제 보면은 그 연방증권법상으로는 최대형이 이제 25년입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25년인데 그러면 이제 그 메이도프 같이 폰지 사기의 경우 150년 인형이 그렇죠. 떼어지는 거는 메이도프는 그랬죠. 그건 이제 연방증권법이 아니라 그 주의 형법, 주의 형법 사기 이런 거로 이제 했을 때는 그 주에서는 조금 많이 그렇게 이제 좀 때릴 수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경합이 여러 개 범죄가 있을 때는 그 경합을 계속 플러스 누적해서 이제 그렇죠. 하는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서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엄격한 그런 형이 이제 좀 내려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문화라든가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거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일 수도 있다.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하시면 제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딱 나오면 아유 저 감옥 가더라도 저 사람 뒤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몇백억 재산은 숨겨놓고 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 살도 나오고 300억 그냥 굳어버리는데 이거 폰지 사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이런 재산을 갖다가 환수하고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못하는 겁니까? 일단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자산 동결을 시키는 네. 그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제 부당이득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상에 최근에 그 국회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단순 차익 방식으로 정하고 그 와중에서 막 그 단서 조항이 문제가 돼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회 달려가서 읍소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통과됐는데 그거는 미봉책이고요. 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지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서 총 수익 네. 거기에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다 부당이득으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헌법의 기초에서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이제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누구든지 자기 책임 이상의 어떤 그런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형법정주의 어떤 그런 데서 이제 파생되는 원칙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총 수입이라는 게 네. 야, 주가가 오른 게 걔가 주가 조작을 해서만 올랐다는 게 증거가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 보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기 공장지대에서 지금 매연이 막 뿜어져 나와요. 네. 제가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네. 폐질환에 걸렸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은 그 공장지대에서 어느 공장이 얼마만큼의 매연을 너한테 뿜어내서 네가 가진 폐질환에 몇 프로의 영향을 끼쳤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주가 변동이라는 게 수백 가지 요인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얘가 주가 조작을 해서 변동된 부분만을 가려내라. 그게 걔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주 난감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2009년에 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강화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문제였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10년 의 세월을 거치면서 심각성이 이제 점점 노출이 되고 하니까 국회에 이제 그 의안이 제출이 되고 결국 통과까지 됐는데 근데 아직 제가 미봉책이라고 한 거는 그야말로 법률에서 할 거를 시행령에다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이제 지금 금융당국하고 이제 검찰 법무부에서 같이 그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법률에서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여전히 시행령이 남아 있고요. 네. 그 책임주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범죄 구성 요건도 되는 그 부당이득의 규모가 범죄 구성 요건도 되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시행령이 넘겨버리면서 이 포괄유인 금지 그걸 위반하는 네. 또 다른 문제까지 야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는 그때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이렇게 성과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더 커졌고 앞으로 이 시행령에서 어떤 진짜 작업을 해서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그 눈높이를 맞출 것인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성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결국은 재산을 환수를 하고 투자들의 피해 끼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헌재와 대법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이게 과연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또 그렇죠. 헌법재판소로 또 가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추상적인 개념이 막 섞여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원래 그 아까 정가희 보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검객들은 칼을 안 뽑지 않습니까? 그냥 탁 뽑는 척만 해도 그냥
다 배워지는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주가 조작 폐가 망신법. 살벌합니다. 근데 작전하는 사람들, SG나 루브 한 사람들이 주가 조작 폐가 망신법 보면서 이럴까요? 와,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할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대체로 사전적으로 그 탈출 경로까지 설계를 그렇죠. 한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부당 범죄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이 범죄 수익을 어떤 식으로 은닉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까라는 여기에 대한 설계까지 이미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발생한 범죄 수익들을 찾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징금, 벌금 강화하는 거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과징금이나 벌금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런 범죄 수익들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굉장히 찾기 어렵게 숨겨놓으려는 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환수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징벌적 과징금이나 벌금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범죄 수익을 다 환수하는 것은 사실 분명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집단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사실 실형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범죄 수익을 다 환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범죄 수익을 향유하면서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막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우리 황 박사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들 재산 환수할 때 어떤 대통령은 나 25만 원밖에 없어. 그렇지만 아주 뭐 잘 사셨고 어떤 대통령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환수할 액수를 다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을 찾아내는 거에 대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수익 찾아내는 기간을 예를 들면 무기징역 같이 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뭐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무한대로 가져가 버리면 그리고 주변에 관련된 모든 친인척 관계의 자금 추적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강화된 법안 이런 거는 그것도 헌재에 가져가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처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어떤 법도 일단 이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다가 그게 이제 법률 자체를 이제 문제를 들고 와서 헌재로 가면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결정문 보면은 굉장히 좀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재판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잘 확립이 돼 있는 편이어서 이제는 정부 당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뭐 하면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는 굉장히 좀 곤란하고 모든 것을 이게 헌법적 규범에 비추어서 용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박수를 쳤지만은 저는 아까 그게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일단 대법원에서 받아줄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을 통과하더라도 그게 또 헌재로 갔을 때 헌재에서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참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이게 지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문제 같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작전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성 교수님이나 우리 황 박사님 처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법원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계되는 법률을 모두 다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의 총체적인 그런 법안으로 자본시장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자들 보호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주식시장만 이야기했지만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 과거에는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자본시장에서 작전이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작전이나 배임이나 횡령한 사람들은 5년 몇 년의 형을 살고 난 다음에 숨겨놨던 돈을 가지고 외제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잘 산다. 이거는 사회정의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1, 2분 동안에 앞으로 이 투자자 보호도 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 아까 유동성 말씀드렸으니까 투자도 활성해야 되니까 어떤 방향이 좋게 이 모순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박사님. 네, 일단 두 가지 방향성에서 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전적인 조치들과 사후적인 조치들 양쪽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사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정보가 최대한 시장에 많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거기서 내가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이제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더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정보가 더 많이 시장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시장 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사전적인 이런 정보 제공 채널에 관련된 정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모든 것이 사전적인 조치에 의해서 다 예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다 모든 범죄를 다 막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법당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도 사실 금융이 가지는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금융범죄가 가지는 그 피해의 크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불공정 거래를 우리가 이제 왜 규제를 하느냐. 일단 나쁜 놈들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측면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그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내부자 거래가 사라지고 정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시장, 급등락 이런 게 없어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에 맞추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되면은 전체적인 사회 문화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정신 수준, 그다음에 철학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선진화된 그런 모범 시민으로서의 그 시민 의식까지도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공정 거래를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도를 하나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건데 이 불공정의 주가 조작 세력이나 내부자 거래를 잡아내는데 제일 효과적인 거는 결국 내부자들의 제보인 것 같습니다. 제보. 그런데 이 제보에 대한 포상이 제가 최근에 그 신문 보고 놀란 게 미국에서는 그 고발자에 대한 포상이 1,000억 대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규모로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법상으로 최대 금액이 20억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징벌적 과징금 또 벌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 굉장히 큰 규모로 되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연동해서 우리도 내가 이거 고발 하나로 완전히 진짜 사회 어떤 정화도 시키고 나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한번 부를 이뤄보겠다 이런 동기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은 이 불공정 거래 규제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 공익 제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어떤 고발에 대한 보상 규모를 늘리면서 또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본시장에 이번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지만 주가 조작, 폐가망신법 이런 이름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두 분께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유할 교수님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의 황세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